본격적으로 2024 연구 성과 보고회의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세션은 기본 연구 사업의 사회로 2024년 연구 본부장을 역임하신 이상윤 선임 연구원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 참석하시는 이상윤 박사님, 소년팀장님, 중앙대학교의 김병규 교수님과 법제처의 최향석 국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천 본부장께서 소개 말씀을 드린 이상윤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제 연구본부에 보직을 맡고 있었던 관계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본부장께서 이제 오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들을 충분히 하신 것 같아가지고 따로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고 이제 발표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연구본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오늘 발표를 하신 이제 행정기본법하고 기후변화 관련 과제 외에도 12건의 기본과제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다들 이제 이런 매년 이렇게 기본과제들을 10건 전후로 이렇게 수행을 하고 각종 심의 절차를 다 거치고 외부 평가를 받고 그 보고서가 이제 공개가 되어서 정부 정책에 다양한 형태로 이제 반영되는 그런 성과를 매년 거둬왔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2개의 과제를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머지 10개의 과제도 상당히 기여도가 높은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만 시간 관계로 이제 2개 정도를 선택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먼저 이제 2개의 과제 중에 첫 번째 과제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시행에 따른 행정법 체계 정비 방안 연구와 그다음에 기후변화 의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제 연구라는 과제 2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기본법 관련 과제는 소년 박사님께서 수행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이 과제에 앞으로 정책적 기여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의 거짓말로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식당들이 내건 안내문들입니다. 위변조되거나 빌린 신분증에 속았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는 확인할 거 다 했는데 우리가 다 뒤집어 써야 되니까 그게 가장 불안하죠. 갑작스러운 영업정지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이야기. 뉴스에서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일상 속 행정법은 과연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하고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순간까지 행정법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1년 흩어져 있던 행정 관련 원칙과 기준들을 정리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다양한 법률들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이 법의 정확한 내용과 기준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행정기본법이 행정의 원칙을 정리해 국민들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행정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기존 행정법령과 행정기본법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행정기본법과 다양한 일반 행정법제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이번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특히 어떠한 형태로 우리의 일반 행정법 체계를 개편할 것인지, 개편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 예를 들면 법률의 통합 범위 및 통합 단계, 통합 법률 제명의 문제, 법률 소관 부처의 문제, 통합 법안의 편제 및 구성, 통합 법안의 모습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행정 절차를 규율하는 법과 행정의 실체적 사항을 다루는 법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절차와 실체를 분리하기보다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는 것이 법 적용과 준수를 더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입법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등이 분리되어 입법되어 있지만 향후 법률의 통합을 통해 전체 법률 체계의 통일성을 높이고 단순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행정법을 쉽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첫걸음을 뗀 것이 행정기본법의 제정입니다. 그러나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국민들에게는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규제기본법, 민원처리법 등 다양한 법률들로 인하여 행정법령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결국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보다 명확하고 단순한 법 체계가 마련되면 국민들은 행정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등을 통합하여 단일의 행정법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고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러나 법을 적용하고 적용받는 사람들 모두 개별 행정법제 간의 관계를 쉽게 파악하고 적용되는 규정과 내용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학계, 입법기관, 정부 부처에서 함께 힘을 합쳐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보다 나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 연구가 그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행정법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정한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변화의 과정을 한국법제연구원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매우 알기 쉽게 싹 마음에 들어오는데 그 연구 책임자의 얼굴이 안 나와가지고 왜 이랬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우선 그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그 귀한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토론자분들이 오셨습니다. 우선 그 김병기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양석 국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연구 책임을 맡으셨던 그 손현 박사님의 그 간단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법제연구원 손현입니다. 이번 연구 성과 보고의 첫 번째 주제는 작년도 2024년도 기본과제로 수행했던 행정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른 행정법제 체계 정비 방안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원내 이준호 박사님과 공동 연구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이 과제 같은 경우는 원내에 정말 연구진 외에도 원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서 도움을 많이 주신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 보고서 원문을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이제 받아보실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검토를 했는지 주요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기본법은 2021년 3월 23일에 제정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뭐 조문별에 따라서 공포 6개월, 2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아마 행정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 아마 행정법령 체계와 관련해서도 또 행정법학회나 법제처에서 이런 행정기본법 작업을 하면서 제정 과정뿐만 아니라 제정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과정들, 관련된 논문들, 뭐 학술 행사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한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에 행정기본법과 관련한 논의 동향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개별법 규정 정비.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이 행정의 어떤 공통된 그 제도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과 원칙을 정하다 보니까 각 개별법 규정에서 그 해오고 있던 그 규정들을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들을 이렇게 삭제하고 조정하는 작업들이 법제처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 관련 연구들도 좀 진행이 됐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비에 그러니까 완결된 그 작업에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행정기본법 자체의 수정 보완을 통한 미진한 규정을 좀 정비하자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정말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입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삭제되거나 추후로 밀어놨던 조문들 그러니까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자 하는 측면에서 논의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3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만 나이에 근거를 마련한다거나 이렇게 최근에 이제 개정된 것 같은 경우에는 법령 등의 범위를 명확화한다든가 몇 가지 개정 사항들이 있었지만 뭔가 그 제정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크게 변화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자 하는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세 번째로 이제 행정기본법과 일반법의 성질을 갖는 개별 행정법률 간의 좀 체계를 정비하고 좀 통합 논의를 하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이렇게 행정기본법과 일반법의 성질을 갖는 개별 행정법률 간의 좀 체계 정비, 통합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 과제입니다. 행정기본법 제정 당시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조사기본법이나 행정규제기본법이 이미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들 법률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게 입법 과정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일단 행정절차법이나 이런 다른 분야별 일반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학설과 판례로 정립된 실체적인 사항 중심으로 행정기본법을 우선 제정한 이후에 추후의 통합의 필요성이나 효과, 국민과 행정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 검토한 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라는 정리하에 이제 행정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이 추후 과제로 밀어놨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통합 법안을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배경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된 과제입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저희가 어떤 내용을 다뤘고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수행을 했는지 방법에 대한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행정기본법과 행정법제와의 관계 및 체계 정비의 필요성. 그러니까 이 연구 과제를 왜 해야 되고 현행에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이제 통합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하고 규명하는 것이 좀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과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행정법 제정 과정에서 이제 제시된 제정의의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고 나서 행정기본법의 제정의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왜 제시를 했냐면 과연 이런 행정기본법이 제정의의로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충분히 규명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국민의 권익 보호라든가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되었다고는 하는데 지금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러 가지 그 법률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이 체계가 과연 이렇게 재정 의의로 내세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달성했는가 이런 것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라서 왜 체계 정비가 필요한가와 관련해서 과연 이제 법 체계의 통일성, 완결성, 이론적 정합성 제고라는 법 이론적 측면에서 법 체계 정당성의 관점에서 현행 체계가 과연 바람직한가? 그리고 법 적용의 명확성, 일관성 제고, 유사 중복속 해설하는 행정 실무적 측면에서도 현행 체계가 좀 바람직한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그 법 인식 이해도 제고라는 대국민 서비스적 측면에서도 현행 체계가 바람직한지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지금 법률들을 한번 분석해보고 과연 문제점이 뭔지 그래서 좀 어떻게 개편이 되고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서 행정법 체계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아마 많은 논문들이 있어서 거기서 제기된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보자라는 취지로 정리를 했고요. 이런 문제점들은 과연 이제 행정기본법과 행정 관련 절차법이란 조사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이 각각 다 일반법적인 성격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법률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과연 행정기본법이 이 법률의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기본법이 일반법이고 나머지 법률들을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행정기본법이 이후에 제정이 됐으니까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서 행정기본법이 더 이제 적용 우위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실체적 규정은 행정기본법, 절차적 규정은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은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은 엄격하게 이러한 분리에 따라서 규정 내용, 규율 범위를 명확하게 분리를 해서 규정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것처럼 행정절차법에도 실제적인 사항들이 많이 규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사 중복 분리 규율에 따른 법 적용 해석상의 혼란을 가지고 오고 있는 개별 규정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과 행정규제기본법 간의 불일치 규정이라든지 행정기본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중복 규정이라든가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어떤 중복, 혼결, 분리 무슨 규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시하면서 지금 현행 이 행정기본법과 그 행정법 관계, 그 일반 행정법 간의 체계상의 그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게 주요국의 행정관계 법령의 규율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국은 이렇게 그 행정기본법 제정 당시에서 많이 검토가 돼서 법률의 제명에 따라서 행정절차법 모델, 일반 행정법 모델, 그 중간 모델이다 이런 분류들을 학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률 중에서 이제 독일, 대만, 프랑스 법률의 통합 법전화 과정, 그다음에 일반 행정법 제정 과정들을 분석을 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시사점이 있을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실제적인 사항은 행정기본법, 절차적인 사항은 행정절차법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법률은 찾아보기 힘들고요. 대부분 이제 그 논의 과정이나 통합 법전화 과정에서 공통적인 공감대 인식으로 나타난 것은 이게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은 구분이 어렵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통합하는 것이 통합 법전화하고 이렇게 단일 법률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떤 전체 법률 체계의 통일성을 높이고 단순화해서 각 법률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법 적용과 준수를 용이하게 만든다라는 것들이 공감대 하에 이루어진 것을 좀 시사점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행정기본법과 일반 행정법제의 체계 개편 방향과 고려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정기본법과 일반 행정법제를 좀 체계 개편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 작업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어떤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 여러 전문가분들 의견을 조사해서 의견들을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추후 작업을 할 때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문제 제기 중심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적 통합이라고 해서 우선 이제 1차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법률인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을 조금 우선 통합을 하자라는 어떤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행정기본법과 절차법을 완전히 좀 화학적인 통합을 통해 가서 가장 아이디얼한 법령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가장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지금 현재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절차법이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실정법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단순히 이제 화학적 통합을 해서 이 체계를 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거는 여러 가지 좀 실무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이나 행정기본법의 지금 실정법의 규정들 체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통합 과정을 거치고 중복 모순되기나 문제가 있는 법률들을 먼저 정비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서 좀 진행해 보자라는 부분들의 여러 의견들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제시를 하였습니다. 통합 법률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모든 법률을 행정관계 법령들을 다 통합을 해서 하나의 통합 법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부터 지금 현행 행정기본법과 절차법을 나누는 게 더 그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의견부터 통합하는 대상 법률의 범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 좀 잘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어떤 법률들을 검토를 하고 통합을 할 때 일부 규정 같은 경우는 연결 규정들을 활용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통합과 관련해서 이제 제기될 수 있는 통합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그 제기될 수 있는 그 이슈들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이제 법률 제명의 문제가 아마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되는 법률의 제명이 행정의 기본 원칙과 절차에 관한 법률, 뭐 아니면 행정기본법으로 하자, 아니면 행정절차법으로 하자. 그 다음에 뭐 행정일반법, 일반행정법, 뭐 행정법으로 하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뭐 어떤 제명으로 가자 이런 걸 제시하는 것보다 각각의 의견이 어떤 특성들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 법률 제명을 선택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좀 고려하자라는 취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행정의 기본 원칙과 절차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본법과 절차법을 좀 대등하게 통합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법률 제명이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서 좀 크게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명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행정법의 어떤 그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는 그 행정 좀 한계가 있는 제명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기본법이나 행정절차법으로 제명을 정할 경우에는 뭐 어느 한쪽으로 이제 흡수 통합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통합 과정에서 합의를 좀 얻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지만 행정기본법 같은 경우는 이 제명을 고려할 때 향후 어떤 통합의 향후 통합 또 전제로 해서 확장성을 고려해서 기본법이라는 제명을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기본법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의견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행정일반법, 일반행정법, 행정법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많이 말씀들은 하고 있지만 그럼 행정일반법은 뭐고 일반행정법은 뭐고 이게 과연 법률의 성격이나 이런 걸 좀 정확하게 나타내는가 국민들이 이 제명을 봤을 때 이 법률의 성격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명이었다라는 그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법률 제명을 좀 선택할 때는 그 법률 제명이 이제 법령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법률 제명이 뭔지 그리고 향후 통합 법전화를 고려할 때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제명이 뭔지 이런 관점에서 법률 제명을 선택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소관부처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행정기본법의 소관부처인 법제처로 하는 방안, 뭐 행정절차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로 하는 방안
방안, 뭐 통합 그 공동송환으로 하는 방안 이런 여러 형태들을 고려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법률소관부처와 관련해서도 옆에 고려 사항으로 제시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법안의 편제 및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전문가분들 의견을 청취를 해서 어떤 전체적인 통합법안의 구성을 한번 1차적으로 마련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현행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련 조문들이 어떤 게 있는지 우선 설명을 해놨고 그 연구 보고서에서는 그 이 편제에 맞춰 가지고 통합법안을 한번 초안으로 마련을 했고 만들 과정에서 어떤 그 쟁점들이 제기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은 뭔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칙 부분, 그다음에 행정의 법 원칙과 책무의 장, 그다음에 행정작용의 성격 분류부터 처분 인허가 일제 가징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뭐 행정 강제라든가 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 행정의 입법 활동 등 그다음에 국민 참여 규정 등을 정리를 해가지고 편제를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행정 이 통합법안의 편제와 관련해서도 정말 여러 전문가 의견 수렴 FGI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한 전문가들 분들의 의견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 행정청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시간 순서대로 하자. 뭐 행정작용과 비행정작용을 크게 구분해서 행정작용의 성격 분류 규정을 하자. 어찌됐든 이 법을 적용하는 국민이나 공무원들이 이 현행법 체계를 너무 갑자기 바꿔버렸을 때 이 이야기가 힘들다. 그래서 최대한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절차 규정과 실체 규정을 통합은 하지만 일종의 어떤 물리적인 통합으로 일단 먼저 진행을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있었는데 이러한 의견들을 좀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아까 같이 편제를 구성해서 한번 제안을 해봤고요. 그 일부 규정들 같은 경우는 편제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통합법안의 제정안을 이제 제시하는 것을 이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통합법안의 제정안은 어느 정도의 초안은 이제 보고서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통합법안을 마련할 때 검토될 수 있는 쟁점 사항들을 쭉 지금과 같이 정리를 하고 이런 논의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고 법안을 마련할 때 좀 그 제시될 수 있는 쟁점과 어떤 통합 법안의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발표에서는 그냥 쟁점 사항 위주로 한번 소개해드리는 정도로 발표를 하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과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자체의 정비와 발전을 좀 지속해 나가야 한다. 뭐 지금 행정기본법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 벌써부터 통합 논의를 하느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고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많이 제기됐던 이슈들이 제대로 아직 반영이 안 된 조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비한 다음에 이후에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는데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이런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거고 언제 이제 통합으로 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통합의 과정이 좀 더 쉽고 용이하게 가려고 하면 행정기본법이나 행정절차법에 지금 여러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것들을 또 정비하고 발전시키는 작업이 자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이것들을 통합을 전제로 해서 정리가 되어 갈 때 나중에 통합 과정에서도 좀 더 용이하게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기본법과 현행 행정절차법을 기회가 될 때마다 지금 여러 가지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합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행정법학계나 법제실무가에 있는 여러분들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면서 통합법안에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아쉬웠던 점이 이게 통합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이제 공무원들과 이 적용을 받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현행 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한번
해보면 좀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그 부분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지금 제정된 이후에 이제 행정소송이나 심판 과정에서 지금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집행하고 적용받는 공무원인가 이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혼란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라든가 의견 조사를 한번 진행을 해서 어떤 개선 사항이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이렇게 뭐 단계적으로 통합해 가야 된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단계별 입법 로드맵을 한번 면밀하게 구축을 하고 단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행정기본법과 절차법 자체적으로 어떻게 먼저 개정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어떻게 법률 간의 통합을 가고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입법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또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던 통합 법안의 모습과 관련해서도 좀 더 이제 그 법안의 어떤 그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의견 취합을 해가지고 완성도를 해 나가면 언제일지는 기약할 수 없겠지만 또 어떤 진일보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여기서 저는 간단하게 마치고 두 분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현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참 어렵게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그 행정기본법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다양한 이제 이견들이 있고 개선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그 손현 박사님의 애정 어린 그런 그 다양한 관점에서의 개선 방안들이 정부 부처에서 조금이나마 그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다음으로 이제 토론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병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연구 성과 보고회를 대단히 축하합니다. 이 행정기본법 체계 정비 방안은 대단히 광범위한 주제인데요. 오늘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신 손 박사님 그리고 같이 노력해 주신 이준호 박사님 오늘 자리하고 계신데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첨단 LED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앞에는 일종의 프롬프터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니터하고요. 그 옆에는 잔여 시간이 디지털로 표시가 돼서 회의 등 운영에 원활성을 기할 수 있어서 원장님 큰일 하셨습니다 정말. 그리고 여기 가끔 올 때 느꼈던 점은 러비가 너무 휑하고 썰렁했었습니다. 가운데 야외 정원도 별 멋이 없었고요. 근데 다듬고 설비를 들여 놓으셔서 우리 연구진의 연구 환경은 물론 방문객의 편의를 크게 높여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의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행정기본법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연구원의 33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연구원 옛날 건물이 있던 데죠. 양재동 양재동의 L타워에서 행사를 한번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행정기본법 제정의의와 더불어서 체계정비 방안의 대계를 큰 그림을 당시 백옥선 박사 지금은 교수님이신데요. 백옥선 선생이 하시고 저도 거기 토론자로 참여하고 했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그 손 박사님께서 진짜 대단한 성과를 내신 겁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간 이 행정기본법은 선진국에 앞서는 행정일반법의 성문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국내 많은 연구진 학자들과 실무계에 관심을 일으켰던 게 사실입니다. 많이 논의가 성숙되었는데요. 이 연구 작업 과정에서 손 박사님, 이준호 박사님이 매번 서울에 오셔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중하게 청취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연구에 가지시는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동이었습니다. 지난 2023년 학술대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방금 언급한 자문단 회의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책에 관련한 간단한 얘기와 더불어서 여러분 그저께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공포가 됐습니다. 금년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그저께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그 개정 행정기본법에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걸 오늘 아마 그 법이 개정되고 나서 처음 제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법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 박사께서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법령의 범위에 관한 정의 규정인데요. 사실은 법령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법률과 법규명령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법령 중에 법규명령이라고 했을 때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직접 위임된 규칙들, 대법원 규칙, 국회 규칙 등등 이걸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거기에다가 위임된 이른바 가각상 교과서에 나오는 법령 보충 규칙을 법령에다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정 당시에 그 행정기본법 해당 조항이 발표되자마자 이제 비판적 견해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장이 왜냐하면 그 행정규칙, 훈령 등의 재정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만 못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치단체 장,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훈령 규칙들은 그러면 법령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 이걸 포함을 시켰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장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쉽게 얘기해서 대법원 규칙에서 대법원 장에게 위임해서 대법원 장이 만든 훈령 등은 법령인데 지방자치단체 장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이제 헌법기관의 장을 쭉 열거를 합니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 네.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헌법기관의 장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을 이렇게 같이 동위에 넣어서 표현하는 것은 격에 다소 맞지 않고요. 그리고 그 조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표현을 했으면 지방자치단체 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령의 그 예시 중에 조례와 규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재정법에서부터.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장이라는 이 5글자를 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법령은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국민도 구속하는 규범이다 이런 얘기로 해석은 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률과 법규명령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위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건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든 것이건 훈령을 두고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 혹은 법규적 효력 이런 표현을 판례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규명령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를 두고 법령의 범위 속에 그냥 못을 박는다는 게 과연 이게 그러면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법규명령을 법률 차원의 행정기본법에서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인지 요컨대 이런 내용들은 법령보충규칙 위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정규칙의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판례에 의해서 발전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판례의 몫으로 남겨두는 게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법령보충규칙에 해당되는 걸 빼버린다면 지금 기존의 법령이라고 열거하고 있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헌법에 의해서 위임된 규칙, 자치규범 이게 법령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굳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령이라는 개념 정의를 행정기본법에서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가 사실은 대단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대단히 사실은 심각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 발표문을 지난 월요일에 법제연구소로 보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죠. 그저께 행정기본법이 개정이 된 게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됐는데요. 법제처에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했는데 제가 시청을 해봤습니다. 그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개정안을 개정된 법률을 직접 보니까 오늘 기착관에서 봤습니다. 더 심각성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여기 지금 토론문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말씀을 좀 드리죠. 처분에 대해서 처분 상대방이 제3자는 이의신청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법상. 그것도 좀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되었을 때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게 쟁송의 대상을 뭘로 할 것이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처분이 원칙이고 판례상 어떻게 확립이 돼 있냐면 인용 결정에 대해서 처분의 상대방이 쟁송으로 불복할 리는 없기 때문에 기각 결정에 대해서 때로는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이제 확대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확립되었는데요. 어떤 경우가 기각 결정을 대상으로 하냐면 수익적 신청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 결정이 나왔을 때 이때는 새로운 신청으로 봐서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을 2차 거부로 봐서 그 거부를 2차 거부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게 확립이 되어 있고요. 판례상 또 아주 최근에는 수익적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가 아닌 경우에도 침익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의 경우에도 기각 결정을 원처분이 아니라 기각 결정을 소의 대상으로 하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에 대해서 판례 평석도 한양대학교의 박형정 교수가 한 적도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원처분이라고 해버렸습니다. 원처분이라고. 그러면 그 판례들은 뭐냐는 겁니다. 예, 그 판례들은. 예. 그리고 이게 논의의 실익이 없는 게 행정기본법의 잘된 점 중에 하나인데요. 원처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의신청을 거치는 동안에 쟁송기간이 도가해 버리니까 쟁송기간의 기산점을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이렇게 해버리니 쟁송기간의 도가로 인해서 원고나 청구인이 권리구제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은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송의 대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상태고 판례로 맡겨놔도 돼요. 실무상 어떻게 하고 있냐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제 제가 행정심판을 해보면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원처분을 해야 되는데 기각 결정을 대상으로 했을 때 원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 선회를 해가지고 그냥 본안 판단을 합니다. 네, 각하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행정소송에서도 성명권 행사를 통해서 소 변경, 청구 취지의 변경을 통해서 간편하게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판례로 맡겨놔도 될 것을 이걸 원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쟁송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예. 이번에 그 내용을 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깜짝 놀란 게 예외를 근데 얘기를 합니다.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 원처분이 소의 대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형마트 영업시간 변경에서 일종 요건하에서 원처분이 여전히 소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건은 이의신청을 대상으로 한 사안은 아닙니다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교과서 등에서 처분이 변경된 경우라 하면 감액 처분이나 증액 처분을 빼고 내용적으로 변경된 걸 얘기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의신청을 통해서 증액됐다. 과징금 액수가 증액은 아니고 감액되었을 때 일반적인 언어 용례에 의하면 처분이 변경된 경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감액 처분을 가지고 소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 버립니다. 근데 확립된 판례는 감액되고 나면 원처분입니다. 원처분. 네, 이건 뭐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던 사안입니다.
아니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이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불효불급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오히려 혼란만 국민들에게 야기하는 이런 점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의 상한을 결정한 점이라든지 과거 기본법에는 행정규칙이 공포된다는 전제하에서의 그 표현이 있었는데 행정규칙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고시나 공고의 대상이지. 그 점을 바로잡았다든지 이런 점은 진화되는 행정기본법을 엿볼 수 있어서 대단히 박수 쳐줄 만합니다. 체계정비 방안에 관해서 한두 가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인데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손 박사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절차와 실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토론물에 나타나 있듯이 기본법이 제정된 이상 행정기본법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화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우려하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행정절차법은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행정절차법에 생뚱맞게 남아있는 실체적 규정, 행정작용에 관한 규정들은 행정기본법으로 다 옮겨야 됩니다. 로스쿨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확약의 근거 조문이 행정기본법에 있는지 행정절차법에 있는지를 이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시험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시험의 선택형에. 다음 중 행정기본법에 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코믹한 상황입니다. 네. 행정절차법에게 행정기본법과의 협업을 통해서 체계 정비 방안에 시급히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거기 뭐 오랜 역사가 있는 행정지도 규정도 생뚱맞지 않습니까? 네. 최초 훨씬 중요한 것들은 없고 행정지도만 딸랑 있는 것도 격에 안 맞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강제법을 만들 때가 되었다. 일반법으로서 우리 이준호 선배 계시지만은 1995년에 아주 기가 막힌 보고서가 법제연구원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소환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다른 법률을 통해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행정기본법에 지금 나타나 있는 행정강제 규정들은 그대로 두고 행정대집행법 등을 포괄하는 행정강제법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제가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이 40년간 2번의 개정을 거쳤다 그랬는데 제가 잘못 봤습니다. 70년 동안 3번 개정이 됐는데요. 조문 9개입니다. 3번 개정 중에 2번은 타법 개정입니다. 개정 1번 됐습니다. 여전히 국한문 혼용체로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네.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복잡다단한 행정대집행 관련 법률 관계를 규율하겠습니까? 차제에 우리 법제연구원의 그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집행법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우리 손 박사님 고생 많으셨고 이 보고서가 관련 법 체계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을 응원하면서 토론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하튼 그 앞에서 보니까 여기 국장님 요 화면 보이시죠? 요게 시간이 아주 착착 지나고 나면은 이제 독촉의 문자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괜히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그 지혜롭게 좀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최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선계받은 최항석 국장입니다. 저는 시간이 별로 없구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기본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사실 이 제정하고 나면 통합이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부칙에다가 통합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설립 운영하는 규정을 바로 두고 공포 즉시 바로 위원회를 운영하자는 말씀을 강력하게 해주신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걸 들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재정법 시행 이후에 지금 입법 관련돼서도 그 법률이 굉장히 간결화되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 또 해석이나 판결문에 보면 행정기본법을 인용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합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에 이제 좀 추진할 필요가 있냐 하는 말씀하신 분들은
일단 기본법이나 절차법 자체적으로 좀 보완을 하고 난 다음에 통합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신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법제처에서 영업자 지위승계 규정 하나 하는데도 지금 몇 년이 걸리고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일단 자기 법에 넣겠다고 하고 반대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행정절차법에서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것들을 행안부가 한다고 하면 법제처도 마찬가지로 반대를 할 거고 그래서 사실은 두 조직이 합쳐지거나 법이 통합되지 않으면 보완 자체가 불가능한 게 실무적인 문제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저는 바로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편 방향에서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되게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그 연구를 한다랄지 좀 보완해야 될 분야 앞으로 이제 작업을 할 때 그런 의제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게 통합법안을 작성하려면은 이제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해서 다른 나라 법제를 우리 법제에 어떻게 접목시킬 건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절차법 기본법 제정 작업을 하다 보면 다른 나라 법령들을 이렇게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정말 알기 쉽고 제대로 된 번역본이 하나도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본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 그 나라 법률 용어 자체도 되게 어렵고 우리의 그 법령 용어를 우리한테 어떻게 접목시키고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그 자동적 처분 규정을 도입하는데 독일어로 이제 자동적 그 행정 행위에 대한 근거를 뭐 게제츠나 뭐 레시트 페어 오르트능인가 뭐 법구명령 이런 게 아니라 레시트 포 슈리프트라고 법 규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뭔가 법규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뭘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되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법제연구원에서 파견 나오신 박사님들이 그 독일의 주석서나 관련 문헌을 찾아보고 독일의 행정규칙에 대비되는 그걸 제외한 어떤 그런 법문으로서 법령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법령으로 그때 수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듯이 그 좀 이렇게 외국 법을 지금 세계법제정보센터 들어가도 독일 행정절차법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하거나 이렇게 입법 조문할 때는 되게 용어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좀 외국의 행정절차 법령이나 일반 행정 법령들을 알기 쉽고 바로 이렇게 실무나 아니면 조문나 입법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좀 자료집을 제대로 된 거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실무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 지금 외국에서 그 주로 독일이나 뭐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 법제들을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실무적으로는 사실 그 행정법 이렇게 실정 법령에 많이 활용되면서도 일반적 공동적 기준이 마련이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은 그 지난번에 도입하려다가 못했던 대행제도 같은 게 지금도 뭐 실무적으로는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입법하려고 들어왔는데 대행을 하다 보니까는 예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왜 하는지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데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하려다 보니까 법을 사후적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냐고 물어보면 명의 자체를 가져와서 위탁처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행제도가 100개 이상의 법률에 있으면서도 공통 기준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여기 그 작업할 때 반영을 의제로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보고에서도 보니까 그 영업자 지위승계 규정하고 당사자 지위승계 규정을 어느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만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 그 부분도 하여간 좀 진전된 연구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그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있는 그 절차법이나 특히 절차법에 있는 제도들을 나중에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면 그걸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행정예고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도나 정책 계획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고 행정규칙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절차법 그 제정 연역을 보니까 그 행정계획 확정 절차 도입이 안 되면서 행정예고의 대상으로 계획을 집어 넣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행정계획 확정 절차를 나중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된다면 이 행정예고 대상 중에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뺄 건지 뭐 그런 부분도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말씀하셨는데 법령에 보면 이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거를 입법예고의 대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은
별도의 행정규칙에 대한 미국이나 저기 일본처럼 행정입법 전체에 대한 예고 절차를 도입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럼 향후 과제에서 통합법 전화를 추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서 좀 준비해야 될 사항이 뭔지를 좀 생각해봤는데 아까 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4, 5년 지났으니 어느 정도 좀 그 중앙지방 공무원들 그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입법 영향 분석을 한번 실시해 보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행안부 법제처가 각각 지금 법에 대한 해설서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좀 이렇게 두 부처가 뭔가 좀 통합을 해야 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 그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이 절차법과 기본법에 있는 해설서들을 합쳐 가지고 공동으로 좀 집필해서 발간하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과정에서 이게 좀 통합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얘기도 또 인식이 확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통합법 전화를 성공하려면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행정절차법도 YS 때 행정쇄신위원회의 강력한 추진력 확보가 됐고 우리 기본법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때 행정법제 혁신 차원에서 강력한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했듯이 나중에 이제 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강력한 리더십이 구축될 때를 대비를 해서 지금부터 좀 추진 전략들을 짜고 그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9초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사실은 연구를 저희 법제처가 해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이 아마 이 관심이 많아서 이 과제를 시작했던 것 같고 선 박사님이 너무너무 고생을 그 과정에서 했다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고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물들이 좀 널리 공유가 돼서 앞으로 학계나 법조계에서 좀 활발한 논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함께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은 조금 촉박한데 그 연구 책임자로부터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병기 교수님이나 최양석 국장님 같은 경우는 연구 진행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 도움이 되는 또 유의미한 의견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큰 힘이 됐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토론문을 보시면 정말 발제 수준의 토론문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꼭 한번 토론문도 같이 읽어주시면 오늘 좀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아마 의미 있는 내용들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놓쳤던 부분들이나 뭐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갔지만 구체화시키지 못한 이런 보완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많이 주시고 또 행정기본법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꼭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연구 결과와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는 그러니까 연구 제가 주제가 가지는 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법령이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한 법령들을 이 연구가 다루고 있고 또 연구원에서 이제 정부 정책의 입법화의 어떤 근간이 되는 이제 행정기본법이나 행정법령의 체계를 다루는 연구다 보니까 연구 결과 좀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나 이렇게 학계에서 또 법제처에서도 좋은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어떤 성과가 앞으로 더 있으면 좋겠지만 성과가 있지 않더라도 성과가 있지 않더라도 이런 논의들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면 어찌됐든 어떤 행정법령의 어떤 진전을 위한 그 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그 첫 번째 과제에 대한 성과 발표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이제 두 번째 그 현대호 박사님 과제에 대한 성과 보고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 박사님 그리고 토론자분들 그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기후 변화의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제 연구에 관한 성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현대호 박사님이시고요. 외부에서 이제 토론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우선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 육소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선문대학교에서 곽관은 교수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과제도 아까 손현 박사님 과제에 이어서 사실은 범지구적 이제 관심사이죠. 기후 변화에 관한 부분들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고 해서 뭐 평가도 좋은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해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과제 수행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발표에 앞서서 아까처럼 이제 영상 보고서를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시청을 하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사는 데는 기상정보가 필요하고 일주일 정도의 경제활동이라든지 야외 활동을 한다고 할 때는 기상정보가 필요하죠. 일상생활에서 기후변화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음식물이라든지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생과 사를 좌우하는 게 사실 기후변화이고, 그런데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좀 심해진 거죠. 월 단위라든지 장기적으로 연 단위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각국에서 이제 법률을 만들고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기후변화에 관련된 대응을 하고자 하는 입법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상법도 개정하고 기후변화 감시 예측법도 제정하고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해서 기후변화를 막고자 하는 게 각국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있는 현대호 박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대부분이 제조업이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고 대부분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탄소 중립 기본법을 비롯해서 나머지 이제 분야별 법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적응하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문제도 큰 입법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은 2050년까지 탄소를 중립을 시키자는 국제적인 합의에 따라서 각국에서 그걸 실천하는 방안을 법률로 제정하는데,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서 탄소 중립 기본법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녹색성장 기본법에 담기에는 부적합하고, 그래서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게 탄소 중립 기본법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게 최대 목표입니다. 특히 기후 위기의 적응이라든지 녹색 성장 관련 부분도 이 법에 담아서 포괄적인 형태로서의 기후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형태의 법률이고요.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것은 정확 기후변화인지 아닌지, 그게 언제 나타날 건지, 어떤 그 정도로 나타날 건지를 감시하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고 적응을 하든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그 결과치를 따라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적응하자, 또 대응하자는 논리가 나오는 거고 관련 입법사항도 쭉 나타나고 정부 기관이나 정부들이 역할들이 나옵니다. 기후변화의 감시 예측법은 2003년에 기상청하고 같이 해서 이제 국회를 통과했고 작년 10월달에 이제 시행령 신규출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해양 기후변화 관련된 부분이 들어왔고 또한 벽지 분야의 기후변화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은 서로 상이한 입법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 담다 보니까 어렵게 돼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른 외국과 비교해 보면은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문제, 연도별로 산업 분야별로 매년 얼마씩을 줄이겠다 목표치가 나오고 실효성이 강화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중앙행정부처별로 또 해당 기관별로 사업자별로 실천 의지가 좀 낮을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더 정화를 두어서 국민이나 기업이나 또는 정부 기관들이 그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마련하자는 그런 논의를 포함시켰습니다. 기후변화 감시 예측법 관련해서는 보통 우리 전문용어로 분법화 한다고 그러는데 기상법에 있는 부분들 중에서 기후변화가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입법 과정에서 일부 이제 누락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극지에 관련된 부분은 체계상 부적합한 현상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극지에 관한 부분에서 규정을 해서 하는 게 체계상 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변화 적응 부분하고 기후변화 대응 부분, 탄소 중립의 부분이 법이 나눠져 있습니다. 독일 경우에는 연방기후보호법과 기후변화 적응법이 있는데요. 그 법체가 양쪽에 나눠져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온난화 기후 대책법하고 기후 변동 적응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이나 기업들 입장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그 해당 법을 보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이해하기 편하고 또 목표치도 명확하게 어느 정도 나와 있어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서 일반 입법 방식처럼 구분해서 입법하는 게 좀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일상생활에 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또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산업 현장에서는 기후변화 예측 정보가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법 체계를 단순화하고 또 관련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결국에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이게 자연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법 체계를도 그렇게 하자는 게 저는 최종 목표입니다. 손현 박사님하고 달리 이제 그 얼굴도 나오고 목소리도 나오고 이렇네요. 예. 여튼 여담이고요. 이번 세션은 지금 상당히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3시 5분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주최 측에서 20분까지 좀 마무리를 해달라라는 또 압박이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조금 빨리 간단하게 끝내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발표와 토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면서 우선 현대호 박사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어차피 같은 사람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중복해서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보고서인데 이제 수시가 기본 잘 아시겠죠. 저희들이 이 수시 기본은 이제 10개월 하는 거고 수시는 3개월, 4개월인데 이거는 4개월 만에 끝낸 과제고 예산도 이제 1,000만 원 정도에서 이제 저희 사업비를 사용해서 한 과제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딱 부처에서 이제 원하는 거를 공문을 받아서 그걸 해주는 게 목적이고 그때 이제 요구한 사항 중에서 저희 쪽에 저 같은 경우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기후 변화 관련해서 각종의 이제 기후 변화 탄소 중립 기본법, 기후 변화 감시 예측법, 기후 기술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향후에도 이제 계속 이제 분야별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렇게 나가는 게 맞냐라는 질문 외국 법제 분석해서 좀 해달라는 것 같고 하나는 지금 당장 작년에 10월에 이제 시행될 기후 변화 감시 예측의 시행령 시행 규칙이 부처부 입장에서 현안이다. 그거 좀 만들어 달라라는 게 이제 2가지 목표 있습니다. 이 2가지 목표를 이제 4개월 내에 끝낼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그 전에 이제 기후변화 감시 예측법을 제가 이제 입안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걸 파악할 수 있었고 지금 현행 법제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파악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접근할 때는 시간이 절약될 수 있었다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용 이제 배경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크게 보면은 이제 제가 짧게 이제 핵심만 이렇게 외국 법제는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다시피 하고 기상법, 탄소 중립 기본법, 기후변화 감시 예측법, 시행령, 시행규칙 만드는데
저희들의 수시과제에서 법안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안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 과장급 저 같은 과장급 이제 위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거 내놔라라는 거고, 다시 말하면 법안을 내라라는 얘기였고, 그래도 또한 그런 쪽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이제 과제를 그 요청을 한 거니까 거기에서 하지 않을 수 없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또 어차피 우리도 정부 예산이다 보니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성과가 더 반영됐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뭐 기후 변화가 우리 일상에 미치는 거는 아마 오늘 아침에 나왔을 때도 기상 정보를 보고 나올 수도 있고 경험치에 기반해서 그냥 대충 옷을 이렇게 입고 하자는 거 이거 해서 나올 수 있죠. 우리가 하루를 살고 일주일 살 때는 기상 정보로만 충분하죠. 기상청에서 이제 예보했던 자기 경험에 의했던. 근데 우리가 월 단위, 연 단위로 가면은 기후 변화를 필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그 농작물 중에서 예를 들어서 포도 같은 일본 같은 포도 같은 경우인데 그 농작물 그런 포도에 착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종류를 바꿔야 되는데 근데 기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후 변화라면 굉장히 먼 얘기 같지만 대개 일상에 특히 관련돼 있고 작년 연말에서 올 초까지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죠. 그게 이제 기온, 온도하고 습도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뭐 바이러스도 활성화될 수도 있고 우리 신체적 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이제 아마 환절기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데 현재도 기후 변화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법은 제가 내용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 법제는 미국도 사실은 크게 뭐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다 있고 유럽도 아마 제가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됐고 독일이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도 마찬가지 기후 3법이라 해서 이제 기상법 일상 기상에 관한 기상법 그걸 이제 기상 정보 축적된 게 이제 기후 변화 감시 예측, 기후 변화 정보, 그다음에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 해서 이제 그 인간들이 이제 활동을 통해서 배출한 가스 있잖아요. 온실가스가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상 쪽에서는 기존의 관측 대상이 기상 현상들 중에서 대기도 뭘 했지만은 대기 가스에 대해서는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기후 변화 쪽 인간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배출한 그 온실가스 쪽에 이제 거기 이제 기후 체계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각종의 이제 관측소를 설치해서 이게 또 관측 대상으로서 확대해서 이제 기후 변화 감시 예측이 나타나는 거고요. 기상법이든 기후 변화 감시 예측법이든 우리 경험칙보다는 과학적 기반, 뭐 위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모델 기후 변화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한다든지 그치 과학적 기반 하에서 이제 접근하자는 거고 탄소 중립 기본법은 그걸 갖다가 이제 쓰는 거죠. 그걸 기반해서 특히 이제 탄소 중립 기본법은 말은 기본법인데 앞단에서 했지만 기본법이 아니고 사실 포괄법 형태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정보를 갖다 쓰는다 보니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사람이 온실가스 영향 미친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이자는 건 대응이고 적응하자는 게 이제 사실 기후 변화에 적응하자는 것도 내용이 있습니다. 성과 쪽을 이제 말씀드리면 기상법이 올해 2월달에 개정됐더라고요. 기후 변화 감시 예측 됐고. 다만 이제 그 법책에서는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통상이고 뒤에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 감시 예측 관련된 부분은 아마 지금 현행인데 현행 조항에 아직 요번에 개정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 생명 재산 부분도 보통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넣자라는 얘기고 이게 또 법책상 이게 제가 처음에 입안한 것 같고 그 국회에 가서 이제 탄소 중립 기본법 갖고 이제 막 논의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졌는데 기후나 기후 변화 감시 기후 변화를 갖다 kiểm 정해야 할 때 탄소 중립 쪽은 사람의 활동이니까 사람에 의한 기후 변화를 관심을 가지죠. 근데 기상 쪽은 이제 기후 변화 감시 쪽은 그게 아닌데 왜 사람이 한 거 플러스 그 전에 이제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 기후 변화들이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합쳐서 정해했어야 되는데 아마 탄소 때문에 이렇게 그쪽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잘못
어차피 잘못 정이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현상이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양성사 요건데 요거 쪽에 뒤에 보면은 수수료 쪽에 요번에 또 반영됐더 2월달 반영됐는데 요거 외에 제가 시간상 설명에서 뺐는데 23조 2를 만들었습니다. 취소에 대해서 그건 2월달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다 넘어가 버리네. 앞단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 3번 넘는 정도. 탄소 기본법 관련된 부분이 이제 빠져서 앞단인데 탄소 기본법은 그게 녹색 쪽 하나, 기후 변화 대응 쪽 하나, 적응 쪽 하나 있는데 대응 쪽은 탄소 중립에서 굉장히 이제 강화된 그 법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져간다면 적응 쪽이 사실은 같이 묻혀 있다 보니까 적응도 되게 중요한데 정 부분이 사실 두각을 드러나지 않아갖고 그걸 분리해서 새로운 입법 형태 나가는 게 그 국제적인 추세라든지 그 입법을 추진하는 의지라든지 그런 게 있고요. 또한 성과와 관련된 부분은 작년 이 보고서가 7월달에 나와서 7월 4일날인가 나왔는데 8월달에 현재에서 그 탄소 중립 관련된 부분을 제가 주장했던 산업별로 그 연도별로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은 현재에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 내년도까지 이제 개정하라는 거였고, 그 부분이 물론 뭐 현지에서 제 거 보고서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독일 독일 판례 보고 했을 것 같은 맞는 것 같고요. 작년 10월달에 이제 시행된 시행령 시행규칙은 그대로 이제 보고서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고, 올해 이제 아까 말씀드린 2월달에 기후변화 감시 예측법 부분도 이게 법안이 있는 부분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 보고서 자체에서 이제 원래 목적엔 조금 부합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과제가 작년에 이제 수시 과제로 기획이 되고 그 연조위 통과되고 심의 과정 거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조금 있었습니다. 과제의 이제 내용들이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경된 게 되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는 그런 걸 제가 잘 알고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그 고생하셨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요 이제 시간이 이제 20분까지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의 토론자분들께서는 이제 한 5분 정도씩 그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시계를 5분씩 좀 책정을 해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먼 데서 오신 곽관원 교수님부터 할까요? 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더 뭔가요? 예. 현대호 박사님이 이렇게 방송 체질이신 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현실에서는 포인터도 못 다루시는데 방송에서는 아주 말씀도 잘하시고 농담입니다. 네, 방송에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일반 분들 이해하기가 참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상을 많이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내용에 대해서는 뭐 현 박사님 워낙 꼼꼼하게 연구를 하신 부분들이어서 그리고 뭐 제가 이쪽에 뭐 전문가는 아니어서 이제 법 체계적인 측면에서만 이제 보면서 몇 가지 이제 좀 그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존에 이제 기상법이라는 법에서 뭐 단기 뭐 장기적인 것들 구분하지 않고 기후에 관련한 어떤 예보나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좀 중장기적인 측면들 고려해서 그 기후 변화와 관련한 부분들은 별도로 떼내서 이제 기상법과 별도로 이제 기후 변화 그 감시 예측법을 갖다가 제정을 하는 그런 그 어떤 그런 방향성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각 법 간의 이제 관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정하시는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주신 조문에서 보면은 뭐 기상법 1조에서는 기후 변화에 관한 내용들이 법문에서는 빠져 있는데 조문들에서는 목적 규정에서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명확히 해서 정리하는 게 그 방향성은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앞에서 뭐 이제 그 우리 행정기본법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기상에 관한 어떤 기본법하고 특별법 관계로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관계 설정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지가 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예시하신 조문 중에서도 기상법에 지금 기재되고 있었던 기후에 관한 규정을 그 기후 변화 예측법으로 이제 옮겨서 규정을 갖다가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언뜻 이해하기에는 좀 더 법명이 간단해서 그런지 기상법 쪽이 좀 더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면, 기본법에서 기본 개념들은 좀 정하고 그 나머지 그 법들에서 그거를 차용해서 활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굳이 이거를, 그러니까 기후라는 거, 기존의 기상이라는 거 하고 기후 변화라는 거를 이제 완전히 분리해서 기후 변화에 관한 어떤 하나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걸로 보셨다면은 아마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양 법의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조금 봐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소중립법 같은 거에서 기본적인 방향엔 또 동의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 기후 변화 적응법의 제안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도 또 어떤 관계로서 이제 봐야 되나, 그리고 이제 구체적 목표를 정한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그 실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뭐 그런 점에 대한 것들만 좀 여쭤보는 것으로 그 질문에 뭐 토론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육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육수영입니다. 저 자료집에 나온 PPT를 빠르게 요약해서 읽는 것으로 이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주변에 아무래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 이제 둘러싸여져 있다 보니까 기후 문제가 우리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특히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지면 거의 일주일 후면 우리나라도 틀림없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진다,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국제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수의 조약이 체결됐기는 했지만, 이 국제 조약만으로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고,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현대호 박사님이 연구하시는 기후변화 감시 예측법을 중심으로 해서 기후변화와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어떤 법률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연구서 보고서를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간단히 이제 요약해서 주신 것만 읽었는데, 외국의 입법 동향 분석을 하셨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연구를 하셨으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연구를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기후에 관한 파리 협정에 대해서 재탈퇴를 한다든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철회한다든지, IRA의 주요 청정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축소 철폐하고자 하는 등 어떤 환경 규제 철폐 등을 새로운 기후 환경 정책으로 이제 삼고 있어서, 우리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제 미국의 정책 변화에 맞추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 하는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기후 정책이 후퇴함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작년에 미국에서는 입법이 진행 중이었던 탄소 중립 산업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6월 29일 날 실질적으로 입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 29일부터 발효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후 변화의 감시 및 예측에 관해서 이 기후변화 감시 예측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개정이 이제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그 PPT를 보시면 제안된 기상법 1조와 2조의 개정안에서 기상법은 기상만을, 기후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감시 예측법에 의해서 규율됨을 명확히 하고 있어서 각각의 영역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또 탄소 중립 기본법이 탄소 감축과 녹색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기후 변화의 어떤 대응 문제는 소홀하다는 지적에는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신데, 그 점에는 이제 동의합니다. 다만 기후 변화 이제 적응을 탄소 중립 기본법에서 분리해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법률을 많이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사람이라서요.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걸 그냥 기후변화 감시 예측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떤지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마지막 그 PPT를 봐주시면 기후변화 감시 예측법 23조 개정안에서
기후변화 과학연구사의 자격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교분받은 자가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려받는 행위, 또 이를 알선한 행위를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금지하는 행위를 했으면 이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지 하는 내용이 기후변화 감시 예측법 안에 담겨져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그 여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 연구는 기후변화 감시 예측법의 시행령과 시행 규칙안을 마련하는 연구로 이제 생각되고, 이 연구가 현행 기후변화 감시 예측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반영돼서 연구 성과 자체가 매우 높은 보고서라고 생각됩니다. 예, 연구자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압니다. 예, 연구자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연구 책임자께서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워낙 서둘러 말씀드리다 보니까 일단 기상법하고 기후변화 감시 예측법은 감시 예측을 잘하자는 거예요. 이제 과학적 기반하게 잘하자는 거고, 그걸 갖다 정보를 갖다 쓰는 데가 이제 탄소 기본법인데, 탄소 기본법 속에는 탄소 중립만 있는 게 아니고 기후변화 적응 부분, 녹색 부분이 있는데, 적응 부분하고 탄소하고 안 맞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개념을 갖다 탄소 중립 기본법 대응 쪽에서는 인간이 한 행위이고, 적응 쪽에는 인간의 한 행위 플러스 자연적인 발생하는 기후변화도 플러스 되는 기후변화 개념인데, 하나의 개념 하에 이제 같이 접근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이 자체가 이제 업무법이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규제법이다 보면 사실 규제 조항이 돌아오면 바로 문제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 이제 그 세계적인 추세에서 적응법하고 대응법,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서 나타난 탄소 온실가스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제 줄이자는 거죠. 적응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는 우리가 막아올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수세기 동안 이렇게 앞으로 계속될 건데, 다만 그 폭을 더 이상 전부 확대시키지 말자는 거고, 적응은 말 그대로 그 각종의 이제 저 보면은 그 자연적인 현상하고 인간이 하는 행위하고, 그게 분야별로 이제 산림, 농, 어부인데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그 분법화 하는 게 사실은 큰 체계에서는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아까 그 기후 변화 이제 자격증 관련했는데, 요번에 이제 올해 2월달에 포함됐습니다. 취소의 부분을 저도 여기서 넣어놨다가 이제 PPT에 없는데, 그 부분 입법상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제재된 조항은 국회의원입법에서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간단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그 시간 관계상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 1세션에서 이제 발표를 맡아주신 그 소년 박사님하고, 그다음에 현대호 박사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김병기 교수님, 최양석 국장님, 그리고 육소영 교수님, 곽관원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그 1세션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세션은 그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그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